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 김명숙입니다. 남편과는 3년 전 심장마비로 갑자기 이별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주랑 함께 살고 있습니다. 사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정말 많은 게 변했어요. 살면서 제일 외롭다고 느낀 시간이 언제냐고 묻는다면 지금 이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전 요즘 들어 딸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 깊게 남아서 하루하루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거든요. 저는 딸이 하나, 아들이 하나 있어요. 딸이 첫째고요, 아들이 둘째예요. 딸은 어릴 때부터 또박또박 자기 할 말 똑부러지게 잘하는 아이였어요. 학교 성적도 괜찮았고 친구 관계도 원만했고요. 제가 볼 땐 그저 자랑스러운 딸이었어요. 그 아이가 28에 결혼을 했어요. 좋은 신랑 만나서 예쁜 결혼식도 했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는 바쁘다면서도 자주 연락했었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이랑 연락이 점점 줄더라고요. 예전에는요. 엄마 점심 드셨어요? 엄마 요즘 드라마 뭐 봐요? 이렇게 카톡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오고 그랬어요. 한 번은 직장 근처까지 와서 엄마랑 같이 밥 먹고 싶었어요 하며 반갑게 저를 안아주던 그 아이였는데 결혼하고 1년쯤 지나니까 연락이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었고 2년쯤 지나니까 명절이나 생일 아니면 전화 한 통이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작년 제 생일이요. 딸한테 받은 건 딱 한 줄짜리 문자였어요. 엄마 생일 축하해요. 건강하세요. 그 문자 딸이 직접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위가 대신 보냈을 수도 있죠. 너무 삭막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 신호 가다가 겨우 봤더니 엄마 지금 애 재우는 중이에요. 이따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 이따가가 언제였는지 아세요? 지금까지도 전화가 안 왔어요. 참다 참다 하루는 제가 먼저 털어놨습니다. 은지야, 너 요즘 너무 바쁘지? 엄마가 뭐 잘못했어? 우리 사이가 왜 이렇게 멀어진 거니? 딸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엄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죄책감만 들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또 한 달 넘게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핸드폰 사진첩을 열었어요. 딸이 5살쯤 됐을 때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빨간 털모자 쓰고 제 손을 꼭 붙잡고 웃던 얼굴. 그걸 보고 있자니 가슴이 막 저려오더라고요. 엄마가 그땐 정말 너밖에 몰랐는데 지금은 내 마음이 하나도 모르겠다. 제가 그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던 말이에요. 아들에게는 말 안 했어요. 그냥 누나 바쁘겠지 뭐 할 게 뻔하니까요. 며느리한테는 더더욱 말 못했어요. 서로 조심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저는 아직 그 아이랑 가족이라기보단 함께 사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런데요. 그렇게 딸과의 사이가 멀어지고 나니까 서서히 며느리와의 사이에 생긴 작은 균열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올해 34 결혼한 지는 6년 됐습니다. 지금 같이 산 건 3년째고요. 남편이 떠나고 얼마 안 돼서 아들이 엄마 같이 살자 고해서 그 아이네 가족과 한 집에 살게 됐죠. 사실 처음엔 저도 고마웠어요. 집에 혼자 있는 게 너무 무서웠거든요. 침대도 밥상도 텔레비전도 모든 게 남편과 함께였던 자리였는데 혼자 있으니까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말이 없어요. 예의는 바르지만 딱 그 정도예요. 밥 먹고 나면 잘 먹었습니다. 하고 방에 들어가고 저는 부엌에 혼자 남아서 설거지를 하곤 했죠. 처음엔 요즘 세대는 다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갈수록 좀 서운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제가 감기가 심하게 와서 거실 소파에서 기침을 계속했는데도 방문은 굳게 닫혀 있더라고요. 그때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같이 살지만 이 아이에겐 나는 그냥 낯선 사람일지도 모르겠다. 하루는 작은 일이 터졌어요. 며느리가 퇴근하고 온 날이었는데 제가 손주 반찬을 미리 해뒀거든요. 된장국이랑 멸치볶음, 계란말이. 근데 그 아이가 냉장고 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님, 된장국엔 애가 손도 안 대요. 먹을 줄을 몰라서. 그 말투가 너무 차가웠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고생하셨는데 이 한마디만 있었어도 그냥 웃으며 넘겼을 거예요. 근데 그냥 이건 안 먹어요. 한마디로 끝이더라고요. 그날 밤에 전 그 국을 혼자 다 먹었습니다. 괜히 음식 버리기도 싫고 내 마음도 같이 버려지는 것 같아서요. 아들한테 조심스레 말했죠. 요즘 내 아내가 좀 말이 너무 없네. 나 혼자 밥 먹는 기분이야.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서로 존중해주면서 살면 되는 거잖아. 그 말에 괜히 내가 괜한 말을 꺼냈나 싶더라고요. 결국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며느리는 그날 이후 말수가 더 줄었어요. 그냥 조용히 일어나고 조용히 들어가고 가끔은 손주랑 웃는 소리 들리면 괜히 속이 쓰렸습니다. 저 웃음 속에 나는 못 끼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나는 분명 이 집의 어른이고 손주의 할머니인데 그 아이의 눈엔 그냥 방 하나 차지하고 있는 노인일 뿐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그 조용한 며느리가 저한테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혹시 내일 시간 되세요? 그날은 정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그 아이가 나한테 먼저 말을 걸어온 건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건넨 말은 이거였어요. 내일 혹시 어머님 병원 같이 가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순간 당황했죠. 병원? 어디 아픈 거니? 아니요, 저 산부인과요. 그 아이는 순간 얼굴이 붉어졌어요. 저도 모르게 아랫입술을 꼭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같이 가자. 혼자 가기 불안했구나. 그 아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처음으로 제가 그 아이 손등에 살짝 손을 올려봤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아이가 제 손을 살짝 꽉 쥐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같이 버스를 타고 동네 병원으로 향했어요. 가는 길 내내 그 아이는 창밖만 바라보다가 병원 앞에 거의 다 와서야 말했어요. 저 사실 요즘 생리가 안 오고 있어서 걱정이에요. 스트레스 때문인지 아니면 뭔가 문제 있는 건지 그때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 아이가 회사에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고 아이 키우고 일하고 살림하고 숨 쉴 틈이 없었다는 걸요. 요즘 저 집에 가면 그냥 자고만 싶어요.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근데 어머님이랑 눈 마주치는 것도 죄송스러워서 피하게 돼요. 그 아이는 처음으로 자기 얘기를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사실 처음 같이 살자고 했을 땐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남편이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구나 싶었죠. 그런데요, 어머님, 저도 외로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이 아이도 혼자서 많이 싸우고 있었구나. 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나오는 길에 그 아이는 진료 결과표를 손에 꼭 쥐고 말했어요. 큰 문제는 아니래요. 그래도 생활을 좀 바꿔야 한다고. 스트레스 줄이라고 하네요. 저는 그 아이에게 말했어요. 오늘부터는 반찬 걱정하지 마. 아이 간식도 내가 챙길게. 넌 저녁에 퇴근하면 그냥 앉아 있어. 그 말에 그 아이가 울 듯 말 듯한 표정으로 작게 웃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어머님. 그날 밤 저는 혼자 주방에 앉아서 딸아이 사진을 꺼내 다시 봤어요. 딸도 며느리도 그저 제 곁에서 조금 더 안심하고 숨 쉴 수 있기를 바랐던 똑같은 여자 아이들이었어요. 단지 저는 딸은 멀리 있으니까 그리워하고 며느리는 가까이 있으니까 불편해했던 거죠. 그날 이후로 그 아이와 저는 조금씩 정말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아직 많이 어색하지만 서로 한 발자국씩만 물러나도 같은 자리에서 숨 쉴 수 있다는 걸 조금씩 알아가고 있어요. 며느리와 병원을 다녀온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엔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뭐 대단한 변화는 아니었지만요. 저녁 반찬을 챙기면 오늘 된장국 맛있네요. 한마디가 생겼고 제가 손주 목욕시킬 때
어머님, 물 데우는 거 도와드릴게요. 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그 아이가 퇴근하면 저도 괜히 현관 앞으로 걸어가서 맞이하게 되고요. 그전엔 절대 그러지 않았거든요. 괜히 더 어색해질까봐. 그렇게 조금씩 편해지던 어느 날 집에 큰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손주가 고열이 난 거예요.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고 아들과 며느리는 둘 다 퇴근이 늦는 날이라 저 혼자 집에 있었죠. 애가 자다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더니 이마가 너무 뜨거운 거예요. 체온계를 대보니 39.6도. 순간 너무 놀라서 덜덜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윤정아, 애가 지금 열이 너무 많이 나. 10분쯤 뒤 며느리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도착했어요. 어머님, 구급차 불렀어요. 아니, 그냥 택시 타고 가면 될까 했는데. 그 아이는 말없이 아이를 품에 안고 병원 가요, 같이요. 하더군요. 우린 밤 11시에 급히 소아과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아이도, 며느리도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다행히 큰 병은 아니고 바이러스성 열감기라고 했습니다. 해열제 주사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기력이 다 빠졌고 며느리는 울음을 꼭 참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그 아이가 제 어깨에 머리를 살짝 기대더군요. 오늘 정말 무서웠어요. 애가 너무 뜨거워서.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나 싶었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 아이는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어머님이 집에 안 계셨으면 저 아마 무너졌을 거예요.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괜히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윤정아, 우리 이제 같이 살기만 하지 말고 같이 살아보자. 서로 너무 모른 채 살았던 것 같아. 그 아이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한테 어머님은 항상 좀 높은 산 같았어요. 그 말이 참 묘했어요. 산이라는 표현, 저는 그저 어른으로 살고 싶었을 뿐인데 그 아이에겐 저는 넘기 힘든 존재였던 거죠. 그날 이후 우린 서로에게 조금 더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며느리와의 사이가 조금씩 가까워질 무렵 딸한테선 여전히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 아이가 먼저 전화해 줄 거란 기대는 이제 거의 접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뜻밖의 타이밍에 그 아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내일 애 데리고 잠깐 들러도 돼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울렸어요. 그럼 오면 되지. 얼굴만 보여줘도 좋지. 그 말을 하면서 저는 벌써 냉장고 문을 열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좋아하던 갈비찜, 애가 잘 먹는 전복죽. 뭘 해줘야 할까 마음이 분주해졌죠. 딸이 집에 온 건 11개월 만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전보다 살이 많이 빠졌고 표정도 조금 어두웠어요. 손주를 보자마자 아유, 우리 공주 많이 컸네 하며 안아줬더니 딸이 짧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요즘 좀 힘들었어요. 점심상 앞에 앉아서 딸은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이랑 요즘 많이 싸워요. 애 키우는 것도 힘들고 뭐 하나 제 맘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엄마 생각 많이 났어요. 내가 엄마한테 너무 못했던 것 같고. 그 말에 저는 괜히 울컥해서 젓가락을 잠깐 내려놨어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와줘서 엄마는 고맙다. 너 안 오는 동안 많이 허전했어. 딸은 고개를 푹 숙이고 죄송해요 라고 말했어요. 그날 딸은 몇 시간 머물다 갔습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뒷모습이 어찌나 허전하던지 저는 방문을 닫은 후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때 며느리가 다가와 따뜻한 물 한 잔을 내밀더군요. 어머님, 많이 서운하셨죠? 조금. 그래도 이렇게라도 한 번 왔으니까. 앞으론 자주 오겠죠. 그 말에 저는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게 내가 다독여주네, 윤정아. 그날 밤 딸이 다녀간 거실에 앉아있던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딸한테 실망했고 서운했던 며느리한테 위로를 받네.
그때 처음 느꼈어요. 사람 마음은 항상 피가 가깝다고 다 가까운 게 아니고 처음 멀게 느꼈다고. 영원히 멀게만 남는 것도 아니라는 걸요. 그날 이후 딸은 한 번 더 연락 없이 휙 사라졌습니다. 뭔가 마음의 응어리가 좀 풀렸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그 아이는 한 번 마음에 거리감이 생기면 그걸 쉽게 좁히지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저를 닮지 않고 그 아버지를 꼭 닮았죠. 그래도 전 아주 조금 덜 서운했습니다. 그날 며느리가 제게 해준 말이 왠지 모르게 크게 위로가 됐거든요. 그 즈음 며느리의 회사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부서 전체가 감원 조정 대상이 됐다더군요. 며느리는 밤마다 노트북을 붙잡고 이력서도 다시 쓰고 면접 준비도 하고 아이 챙기랴, 살림하랴, 구직 준비하랴. 하루하루 얼굴빛이 바짝 말라가고 있었어요. 보다 못해 제가 먼저 말했죠. 윤정아, 당분간은 아예 집안일 손 놓아. 애도 내가 볼 테니까 너는 너부터 챙겨야 해. 그 아이는 처음엔 미안해하면서도 정말 한동안은 저녁마다 방에 들어가 서류 정리하고 컴퓨터 붙잡고 그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대견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그 아이가 새로운 회사에 합격했습니다. 어머님, 붙었어요. 그날 저녁 우린 둘이서 맥주 한 캔씩 까고 도란도란 앉아서 서로 처음으로 허심탄회한 얘기를 나눴어요. 그 아이는 말했어요. 솔직히 처음엔 어머님이 너무 무서웠어요. 뭐든 저보다 먼저 다 해놓으시고. 그게 부담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고마운 게 되더라고요. 같이 사는 게 이렇게까지 편할 수도 있구나 싶었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전 그냥 웃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근데 그 웃음 안엔 정말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서운함도 있었고 고마움도 있었고 무엇보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안도감도 있었어요. 며느리는 그날부터 제게 어머님이라는 호칭보다 엄마라는 말을 더 자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거 드셔보세요. 엄마, 저 옷 좀 같이 골라주세요. 엄마, 오늘 아빠 꿈 꿨어요. 저희 아빠 말고 남편 아버지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그 부름이 너무도 자연스럽습니다. 가족이 된다는 건 결국은 함께 견디는 시간이 쌓이는 일이더라고요. 처음부터 편한 가족은 없고 처음부터 따뜻한 관계도 없어요. 서로 조금씩 참고 기다리고 이해하고 언젠가 웃게 되는 날까지 같이 버티는 거죠. 며느리와 나 사이가 이제는 정말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들 무렵 딸 은지에게서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시간 좀 괜찮으세요? 왜, 무슨 일 있니? 혹시 돈 좀 빌릴 수 있을까 해서요. 딸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경제적인 얘기는 단 한 번도 꺼낸 적이 없던 아이였어요. 남편 사업이 좀 어려워졌어요. 대출도 이미 다 막혔고, 일단 급한 불부터 끄려면 엄마밖에 생각이 안 나서요. 솔직히 말해서 처음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돈 얘기, 딸에게서 들을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말했어요. 얼마나 필요한 건데? 한 1,000만 원만.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진짜 엄마밖에 없어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통장 잔고를 떠올렸고 며느리도 새 직장 적응하느라 정신없는 시기고 당장 큰돈을 빼면 예금도 깨야 하고 저축도 줄여야 하고. 그런데 딸이라는 존재 앞에선 이성이 잘 작동하지 않더라고요. 알겠어. 엄마가 도와줄게. 며칠 뒤 딸은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왔어요. 계좌이체로 보내줄 수도 있었지만 직접 얼굴 보고 건네고 싶다고 했죠. 딸은 말없이 돈 봉투를 받으며 고마워요, 엄마. 나중에 진짜 꼭 갚을게요 하고 말했어요. 그 표정을 보는데 뭔가 마음 한켠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도 참 많이 힘들었구나. 내가 너무 섭섭해했던 걸까. 그날 저녁 며느리가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딸이 다녀간 걸 눈치챘습니다. 어머님, 은지 언니 왔다 갔어요. 응, 좀 급한 일이 있어서.
그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딘가 모르게 표정이 굳은 듯 보였어요. 며칠 뒤 며느리의 휴대폰에서 우연히 딸과의 메시지 내용을 보게 됐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며느리가 보여줬습니다. 어머님, 사실 좀 망설이다가 말씀드려요. 며칠 전에 은지 언니가 제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엄마 돈 빌렸다고 하니까 이제 더 착한 척 하겠네. 당신은 진짜 엄마 아니에요. 그걸 잊지 마세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말없이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윤정아. 며느리의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지금은 어머님이 진짜 제 엄마 같아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요즘은 이 아이가 정말 내 친딸보다도 더 가깝게 느껴졌어요. 가끔은 제가 무슨 말을 꺼내기도 전에 이 아이가 먼저 물어봐요. 엄마 요즘 잠은 좀 주무세요? 오늘 손목 아프신 것 같던데 괜찮으세요? 이젠 어머님이 아니라 엄마라고 부르는 그 말이 이상하게도 피보다 더 따뜻하게 들려요. 어느 날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윤정이를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 대했더라면 훨씬 더 빨리 가까워졌을 텐데. 사람은 결국 마음이 오가는 만큼만 관계가 생기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딸이라고 피를 나눴다고 무조건 가깝고 애틋한 건 아니더라고요. 며칠 뒤 손주가 유치원에서 가족 그림을 그려왔어요. 할머니, 이거 봐요. 엄마, 아빠, 나 그리고 할머니도 있어요. 그 그림을 보고 있는데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애가요. 우리 집은 할머니가 제일 고마운 사람이래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진짜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날 밤 전 제 휴대폰 메모장에 처음으로 이런 글을 남겼어요. 가족이란 건 자리를 지킨 시간이 만들어주는 것. 딸과의 관계는 아직도 쉽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연락이 뜸하고 자주 얼굴을 보러 오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상처받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에겐 매일 같이 눈을 마주치고 식탁을 나누고 서로를 걱정해주는 또 하나의 딸이 있으니까요. 며느리와 함께 시장을 다녀오는 길에 제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윤정아, 너 혹시 엄마랑 여행 한번 가볼래? 그 아이는 놀란 듯 하다가 금세 웃으며 대답했어요. 진작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저 엄마랑 단둘이 여행 가는 게 작은 꿈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딱 하나 떠올랐어요. 이 아이 정말 내 딸이구나. 여행은 제주도로 다녀왔습니다. 봄 끝자락에 4월 벚꽃이 다 지고 감귤꽃이 피어나는 시기였어요. 윤정이는 숙소도 식당도 다 예약해두고 비행기표까지 알아서 다 끊어뒀더라고요. 공항에 마중 나간 택시 기사님이 우리 둘을 보고 웃으며 말했어요. 모녀 여행이시구나. 딸이 참 잘하네요. 어머님. 그 말에 윤정이는 장난스럽게 말했죠. 네, 저는 입양된 딸이에요. 진짜 딸은 엄마랑 잘 안 놀아줘요. 저는 웃었지만 속으론 울고 있었습니다. 제주에서 이틀째 밤, 조용한 민박집 마당에 앉아 우린 나란히 귤차를 마셨어요. 엄마, 처음 어머님이랑 같이 살자고 했을 땐 정말 불안했어요. 그런데 이젠 이렇게 단둘이 여행까지 오게 될 줄은 몰랐어요. 나도 그래. 내가 며느리랑 여행을 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 우린 그렇게 짧고 고요한 말을 주고받았지만 그 사이에 흐른 감정은 정말 오래 남을 것 같았어요. 서울로 돌아와 평소처럼의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손주는 여전히 아침마다 늦잠 자고 아들은 늘 바쁘고 윤정이는 새 회사에서 적응하느라 고생하고 그리고 저는 마당에 앉아 귤나무 화분에 물을 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 딸은 여전히 멀어요.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가 다시 돌아오는 날이 언젠가 올 거라고 이젠 막연히 기다리지 않고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내 옆에 함께 살아주는 누군가와 매일의 시간을 쌓아가고 있으니까요. 그게 진짜 가족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가족이란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마음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누가 내 편이어야 하는지 고민이 될 땐 누가 곁을 지켜주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진짜 가족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